안녕하십니까. 광주연구개발특구 IT 기술 분야 유망기술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특허법인 인호의 최성호입니다. 본 행사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IT 우수기술과 광주연구개발특구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기업의 기술 애로, 사업화 애로, 제품화 애로, 경영 애로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애로 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형준 책임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박병철 센터장, 안정훈 선임연구원, 이승주 센터장, 이상택 센터장, 최철준 팀장, 한국광기술원, 유성환 선임연구원, 김용현 센터장, 주재영 박사, 이광훈 센터장의 우수기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발표를 들으시고 기술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중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 기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주 특구에 있는 유망기술 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사업 공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은 크게 4가지 트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비는 그 신규 과제의 경우 연 2억 이내의 사업비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최장으로서는 이제 후속 고도화 지원 사업은 2000년도에 연 3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년 이내에 5억 이내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관기간은 기업이 주관기간이 되는 사업이고, 참여기간은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선 이제 그 네 가지 트랙 중에 기술 이전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이전 R&D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 기업들은 광주 특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광주 특구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는 광주 및 전남 소재 기업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M 연계형 R&D입니다. BM 연계형 R&D는 기술 이전 R&D의 어떤 그 대상이 되면서 BM 수립을 추천받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이 이제 BM을 추천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추천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소 기업 R&D인데요. 연구소 기업 R&D는 연구소 기업이 설립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 연경 R&D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 특구에 있는 소재 기업이 광주 특구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광주 특구 내에 있진 않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에 어떤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광주 및 전남 소재의 기업의 경우는 광주 특구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에 기술을 이전을 받으셔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BM 연계형 R&D 대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리스트는 2020년도 BM 연계형 R&D 추천 리스트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기술들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추천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주에 이제 그 BM 연계형 R&D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특구에 육성에 관한 특별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이제 어떤 기업의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설립 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공연구 기술이 기업의 자본금 형태, 어떤 지분 형태로 이제 산입되게 됩니다. 지분은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공공기술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 자본금에 따라서 그 비율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특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주의 광산구라든가 동구, 북구, 전남의 장성군의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연구소 기업의 이제 설립 절차로서는 기술 이전 협의부터 시작해서 기술가치 평가, 그 다음에 연구소 기업 신청서 접수, 그 다음에 연구소 등록까지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설립 유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공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어떤 기업의 자본금이 합작 투자형으로 만드는 기업이 한 트랙이고요. 네, 두 번째 트랙으로는 어떤 신규, 애초 이제 기업을 만들 때부터 신규 창업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야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어떤 기존의 이제 기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이제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공공기관의 지분이 이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립 혜택을 보면요. 그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후 2년간 50% 감면.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면제가 되고 이후 3년은 50% 감면. 취득세는 전체 면제가 되는 것이 연구소 기업의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그 연구발 특구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어떤 이전된 기술을 실증화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어떤 R&D 사업 중에 연구소 기업 트랙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구소 기업 트랙은 어떤 그 1년에 연 2억 이내, 그 다음에 최장 2년까지 해서 2년차는 연 3억 이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이내에 5억 이내 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망기술 리스트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BM 연계형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 연구별 특구 내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유망기술을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발굴된 리스트가 한 총 50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일부를 발췌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목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담당자 연락처드립니다. 본 담당자 연락처로 이제 뭐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현준 책임연구원님의 기속삽입형 모듈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 연구센터 박형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속삽입형 모듈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기술은 가축들의 구제역 및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 질병에 대하여 상태 확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초성형 통신 모듈을 이을 이역 블록의 장치입니다. 공장형 추산형 사업 방식으로는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은 구제역과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 질병에 상태적으로 면역이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질병 발생 시 체온을 동반하므로 가축의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체온을 바탕으로 구제역 및 기타 질병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기술은 기막의 형태의 온도 센서를 기속에 삽입할 수 있고 유기체의 식별 및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막의 형태의 구조상
세균 번식으로 인하여 염증 발생과 생태적 이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또한 방음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도 해결했습니다. 개발 기술의 우수성은 다음의 PPT와 같습니다. 구제역은 연도별 발생 현황이 2019년까지 발생 일수일 감소에 불구하고도 재정적 소요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기술을 적용하면 살처분, 방역, 보상, 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한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축산 시스템 및 행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능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시 측정 및 고신뢰성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료 분야에도 또한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준 책임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박병철 센터장님이 배터리 내부 저항 측정 장치 및 방법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변환연구센터 박병철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술은 최근에 화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핵심 부품이죠. 내부의 배터리의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현재는 SOC, State of Charge라고 합니다.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SOH라고 합니다. State of Health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기술은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배터리가 현재 건전하거나 또는 불량하거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이 변화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나 화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진동이나 온도에 의해서 구조 변형으로 내부 저항이 종합적으로 쳐다보기 입장에서 보면 전압, 전류, 임피던스 변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류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 이를 내부 저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술은 각 배터리 셀의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또 충전, 방전 또는 대기 상태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외부의 별도의 배선이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BMS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설치에 곤란이 없이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현재 내부 저항 측정 회로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이를 측정하는 대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하고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부에다가 저항을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서 변화되는 전압과 변화되는 전류 양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수식에 의해 가지고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한 번 측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불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를 연속적으로 1초에 수십 회 또는 수천 회를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 변동과 전류 변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따라서 실제 측정하는 것은 직류지만 따지고 보면 교류로 측정을 하는 미세 전압 전류에 대한 변동을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제품이었고, 외부에다가 다음과 같이 66개의 배터리 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18650이라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외부에다 부착을 하고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 전압되는 변동이 12.8mm, 전류는 162mA로 내부 저항이 79.2m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측정되고 있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변화분입니다. 이상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정훈 선임연구원님이 불평형 삼상 전류 제어 기능을 하는 개통연계형 ESS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안정훈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술은 불평형 삼상 전류 제어 기능을 하는 개통연계형 ESS입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는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고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종래의 ESS의 기능을 모두 탑재한 뒤 제가 소개한 기술은 추가적으로 각상의 전류 및 전력의 불평형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은 좌측에 있는 것과 같이 삼상 전력 계통에서 삼상 부하 혹은 단상 부하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 변환 시스템에서 단상 부하가 특정상 활선에 집중되는 경우 계통 전력의 불평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한 상이라도 상한 기준을 넘게 되면 전체 전력 계통이 차단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300kW의 계통이 있다고 했을 때 유상과 V상에서는 부하가 도통하고 있지 않지만 한 상의 경우 100kW 이상의 부하가 도통되게 된다면 해당 상의 부하 문제 때문에 전체 상이 차단되어야 하는 3분의 1의 문제 때문에 3분의 1을 가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탑재된 ESS를 적용할 경우에 부하의 불평형에 대응하는 부분을 ESS에서 저감하도록 제어가 가능합니다. 종래 한국전력에서는 부하 불평형을 30%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30%에 해당하는 부하 불평형을 전력 용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본 기술이 탑재된 ESS를 적용할 경우에 최대 25%의 전력 용량이 증대되는 효과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발명되는 기술은 포레그 인버터 토폴로지를 기반하여 삼상 전력 계통의 불평형 전류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유효 전력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각상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통하여 무효 전력의 보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형 제어의 원리는 각상의 전류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중성 전류를 흐르게 되고 이 중성 전류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VF라고 하는 중성 전압을 제어하는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알고리즘 및 기술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불평형되어 있는 계통 전력이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ESS가 붙었을 때 평활화되어 전력 운용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검증을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는 50kW 인버터 시제품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상단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방법과 같이 평활화 제어를 했을 때 ABC 상이 기존의 ESS 동작과 마찬가지로 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 있는 그림을 통하여 ABC 상을 서로 다르게 독립 제어함으로써 전체 계통의 평활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전력 설비 운용률을 극대화하고 계통 연계 삼상 시스템 전반의 기여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훈 선임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승주 센터장님이 스캐닝 라이다 기술 및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 기반 AI 신호 처리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캐닝 라이다 및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 기반 AI 신호 처리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IT융합부품연구센터 이승주 센터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빛을 이용을 해서 전방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센서 기술입니다. 이런 라이다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굉장한 많은 수요를 발생을 하고 있는 센서 기술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라이다 센서가 유일한 솔루션 센서로서 각광받고 있고 공장 자동화 등에서도 유일한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라이다 기술들은 광학계의 특성과 그리고 송수신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거울 회전 방식을 이용한 라이다 기술들만이 현재는 양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울 방식의 회전 방식들은 2차원 방식 같은 경우는 독일의 시크, 그 다음 일본의 후쿠요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에서 제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발레오 제품이 독일 아우디사에 납품이 되어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목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라이다 센서 기술입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런 거울 회전 방식의 라이다, 스캐닝 라이다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12개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들을 양산을 하는데 많은 지원들을 현재 완성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를 통해서 기술 고도화를 현재는 진행을 시키고 있고, 하나의 센서 기술들을 넘어서서 인프라 그리고 솔루션의 기술들까지 현재는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대표적인 기업들인 쿼너지, 벨로다인, 그리고 스칼라 제품들을 보더라도 하나의 센서 기술들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사회 관제 솔루션으로 서비스 모델들로 현재는 이어지고 있고,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해당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단순하게 센서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제슨 보드 그리고 FPGA 보드에서 동작 가능한 인공지능 경량화 모델에 이르기까지 센서부터 그리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술들을 연구를 하여서 기업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상택 센터장님이 전기자동차용 IoT 커넥티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스마트 전장연구센터의 이상택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기술로는 전기자동차용 IoT 커넥티드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코나나 리로 이런 다양한 전기차들이 요즘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기술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으로는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이 만들 수 있는 소형 특수목적 전기차라든지 전기 트럭, 이모빌리티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이런 어떤 그 특수목적 전기자동차의 IoT 기술하고 연계해서 실제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모듈형 전기구동 시스템의 IoT 특허 기술이 있고요. 또한 그 일체형 전력 변환기 기술에 실제 IoT 기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전기자동차 구성에 세부 구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제안 드리는 기술 내용으로는 전기 동력 시스템, 그러니까 모터 제어기나 구동 모터, 그리고 DC-DC 컨버터와 같은 이런 그 전력 변환 장치에 IoT 기술하고 연계해서 고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컨셉이 있는데, 전기자동차에서 LTE망으로 연계해서 실제 그 관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자동차에서 개인의 어떤 그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어떤 형태의 그 커넥티드 기술이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그 핸드폰과 연계해서 실제 그 관제 서비스로 갈 거냐, 관제 서비스로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두 가지 상세 도면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모듈형 구동 시스템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체형 전기동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 상세 특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는 신시장에 보조금 운전형에 아직은 생태계 육성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서비스 모델이 구성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의 부분들을 사업할 수 있는 측면으로 실제 IoT 기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고부가치 서비스 구현에 다양한 고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IoT 기술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따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택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최철준 팀장님이 카본 브러쉬 대전 타입의 5점 프리 전기 집진 공기 정화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철준입니다. 저는 그 카본 브러쉬 대전 타입의 전기 집진 공기 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은 기존에 가정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필터식 그리고 기계식, 복합식으로 나뉘는데요. 중대형 공기 정화 장치에는 기계식,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전기 집진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원리는 앞단에 대기 중의 공기를 플러스로 차징시켜주는 이온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뒷단에 집진을 시켜주는 집진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집진기에서의 단점은 오존 발생량과 극초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효율의 부분에서 단점이 있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개발한 100m급 대형 공기정화 시스템에는 오존 프리와 그리고 극초미세먼지까지 집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하단에서 공기를 외기를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전단에 프리필터, 그리고 대전부를 지나 집진부에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집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광촉매 필터를 적용을 해서 유해가스와 바이러스, 미생물까지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능 시험은 저희 연구원에도 CA 인증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집진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시제품으로 1m짜리 만들어져 있는 시제품이 설명이 되어 있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그리고 유해가스 제거 시험을 했을 때 미세먼지는 약 98%의 청정화 효율, 그리고 오존 발생량은 0.001 ppm, 그리고 유해가스는 약 80%의 저감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준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광기술원의 유성환 선임연구원님이 가시광 열화상을 활용한 환경 및 위험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광 열화상을 활용한 환경 및 위험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한국광기술원 스마트 조명 연구센터 유성환 선임입니다. 먼저 이 본 기술의 기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수요가 있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해안 및 연안에서의 사고가 발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연안에서 차량 추락 사고 129건, 그리고 사망이 33명에 달해 있고, 또한 테트라포드 한 해 사고가 평균 45건이 발생하면서 3년간 사망자가 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안전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해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및 가시광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이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안전 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스템 개요를 도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시광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을 하여서 해안을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온도와 가시거리 모니터링, 그리고 낙상 사고 및
인사 사고를 감지하여 출입 금지에 대한 알람 및 판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PLC 통신 등 그 전력선 통신을 통해서 그 관제 시스템의 알람을 통해서 그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그리고 해무와 그 관리자 알림에 대한 그 관제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알림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가로등이라든지 그 LTE 통신망 등을 활용을 하여 관리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예,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상황 판단 여부에 따른 그 관리자 알림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해무나 이런 안전 사고와 관련된 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등 제어와 관제와 연결된 그 시스템 제어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 연동 가능에 대해서 제가 모식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 및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 카메라와 그 여러 쌍 카메라를 통해서 그 해무나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예측 및 모니터링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관리 구역에 대한 사건 사고 및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여 관리자 전송과 시스템 알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요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기술에 사용되는 그 열화상 카메라는 그 물체의 온도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야간 및 약 박천후에서 그 뚜렷한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이듯이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의 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좌측 하단에 그 프로토타입으로 나와 있는 지금 그 기개발된 이 모듈에 대해서 지금 그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TLR 단계 6단계 이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그 개발 프로그램과 모듈 예시를 동영상으로 첨부를 해 두었고요. 그 온도 오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정도로 그 기존 센서와 연동 시에는 그 더욱 더 높은 그 정확도를 가리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개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TLL 단계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 이런 모듈도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사업화하고 있는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그 기술 그 소개에서 말씀드리는 단계는 일단 시제품 개발까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것을 이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열화상 시스템에 대한 그 최적화와 시스템 디버깅, 그리고 그래서 2021년도에 개발을 완료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평가까지 완료를 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성환 선임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광기술원의 김용현 센터장님이 다중설비 연계 빌딩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 AI광에너지연구센터장 김용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중설비 연계 빌딩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 기술은 기존의 건물 및 빌딩용 에너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호환,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극복이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IoT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기종 프로토콜을 활용한 다중설비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기종 설비의 고유한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이종 프로토콜을 연계함으로 다중설비의 빌딩용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확장성을 위한 이종 프로토콜 연계 기술 다중설비, 즉 멀티 에이전트의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변환 기술입니다. 이는 각 설비가 보유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기술로서 데이터의 한정적 특성을 변환하여서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든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호환성을 갖도록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통신 프로토콜의 제약에 대한 제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확장성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건물, 공장 에너지 효율화,
마이크로그리드 관련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에너지 데이터を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전략적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의 확산으로 전력 시장이 소수의 공급자가 전기를 파는 수직 폐쇄적 구조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전기를 사고 파는 수평적 개방적 구조로 시스템의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간 통신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호환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력 시스템 및 분산 발전 자원 간의 설비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중통신 프로토콜의 연결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스템 확장, 설비 추가 또는 고장 교환에 의한 설비의 교환에서의 문제가 발생되는 프로토콜의 상이함의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기종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분산 자원 설비, 즉 발전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설비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유일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변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기종 프로토콜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계 기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호환성, 확장성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기보유하고 있는 프로토콜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필터링 및 프로토콜을 재생성하는 분석 시스템을 게이트웨이에 모듈화하여 탑재함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모듈화 탑재를 위해서 기본 기술인 이기종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프로토콜의 전달,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데요. 게이트웨이에서 변환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기종 설비가 설치되거나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스템 유지 보수에 가장 강하고요. 마이크로그리드와 연결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 및 디지털 뉴딜과 연계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인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연계한 DNA와 연계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국가의 정책과 건물에 대한 데이터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서 본 기술을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재영 박사님이 자동차 헤드램프 및 그 평가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헤드램프 및 그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게 된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재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지능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 매트릭스 헤드램프 같은 부분들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종에서 준중형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화된 헤드램프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또한 미래의 자율자동차 시대의 야간 주행의 핵심 부품으로서 고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들은 현재 아우디, 벤츠, BMW, 현재 이제 현대차에서도 적용을 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고급 사양으로서 옵션 사양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지능형 헤드램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있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꺼주고 그 외의 부분들은 불을 켜줌으로써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전방 차량에 눈부심 없이 원하는 방향들의 위험 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나 그 외에 이제 포르쉐, 중국의 회사까지 모두도 채택하고 있는 하이엔드부터 로엔드까지 모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그 아날로그 광원에서 아날로그식 LED 광원, 디지털화된 LED 광원, 이제는 LED 풀 일렉트로니컬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맞는 기술들이 램프 기술과 측정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개의 특허 기술들은 이에 해당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헤드램프 관련 특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자에 빛을 비추고 그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빛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원하는 부분을 꺼줄 수 있는 헤드램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기술로서 투사되는 빛의 임의의 배광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기술 대비 좀 더 컴팩트한 구조로서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한 헤드램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개의 LED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에 대한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지능화된 헤드램프를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히 켜고 꺼지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빛의 파장과 특성들은 법규에 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용 LED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동작하는 헤드램프가 화면에서 비쳤을 때 정확히 실제 상황과 일치하게끔 동작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헤드램프 성과 평가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있겠습니다. 본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기술은 모두 시제품이 나와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높은 시장점과 검증된 기술, 안정적 운행, 활용이 다양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이런 기술을 이전 받으셔서 사업화를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광기술원은 본 특허 기술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측정과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인프라 설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을 이전해 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네, 설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LED에 대한 방열적, 광학적 특성, 그다음에 사출 제품에 대한 치수적인 특성,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배광 특성, 실제 운전자에 대한 반응 분석까지 가능한 전주기적 설계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영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광기술원의 이광훈 센터장님이 AR 디바이스용 광학 모듈 개발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공간과학정보연구센터장 이광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AR, 즉 증강현실 디바이스용 광학 모듈 개발 기술입니다. AR, 즉 증강현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매체 중심, 사람들이 모이는 TV 앞에 보이거나 핸드폰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 개개인이 직접 정보들을 생성하고 누릴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그런 정보 활용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앞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 또 이런 기기들은 바로 안경식 착용용 AR 글라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착용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광택성이 요구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박 단속, 넓은 화각, 고선명, 고화질, 착용 편의성 및 높은 임장감,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들도 표현할 수 있는 표시 자유도들이 요구됩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은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국내에서 취약한 디바이스 쪽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하드웨어 기술들을 보유하고 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광학적으로 표시되는, 즉 요구되는 기술들은 19g 이하의 광학 모듈 무게, 60도 이상의 넓은 화각, 그다음에 4K 이상의 아주 고선명 해상도 및 사용자의 시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력 1.0 이상의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의 광학적 해상력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디바이스 광학 기술들이 대변된다면 시장 및 산업 대응으로서는 B2B 산업인 가장 대표적인 제조 현장 맞춤형 또는 의료용 형태의 시장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타겟이고요. 양산이 시효된 형태로 가야 되다 보니 시장 형성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광기술원 공간광정보연구센터에서는 제작, 설계, 제작, 측정,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 모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일원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적 대표 산출물로서는 보신 바와 같이 왼쪽 그림을 보신 같이 초정밀 설계, 초정밀 가공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광학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카메라로 직접 AR 글래스 봤을 때 대단히 넓은 화각,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의료용에 쓰였을 때 직접 암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증강현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시대를 여는 가장 큰 아주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높은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 그 중에서도 의료용 관련해서는 2026년 기준으로 242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예상 시장들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또 한국광기술원 공관광정보연구센터와 함께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이기 때문에 발표 종료 후 바로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의 1:1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주 연구개발특구 IT 기술 분야 유망기술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